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죠. 근데 이러한 결정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 폭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4월 달부터는 전세가 급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5, 6, 7, 8, 9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세가 때문에라도 지금 이건 하락으로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뭐 부동산 이쪽에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전에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쪽 관련된 일이셨던 건가요? 원래 건설회사에서 분양 쪽 일로 처음 업계에 발을 들여놨죠. 근데 분양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은 제가 모델하우스 소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 분들이 있어요. 떴다방. 예. 그 당시에 야장도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침 그 다음 업무가 사업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분양받으신 그 계약 건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또 맡았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매도장 찍으면서 네. 우리가 그냥 업자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도장 찍을 때마다 피 얼마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네. 10년 넘어가면서 건설회사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네. 사실은 건설회사는 2009년부터 그 타이밍을 갖다가 느꼈었어요. 위기다. 그 당시에 분양이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가 거의 시작이에요. 2008년에 분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이게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안 나가네. 네. 그러면서 이게 준공된 게 2010년, 11년에 준공된 물량들이 미분양들이 적재됐었죠. 네. 이거는 유독 제가 다녔던 건설회사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2011년, 12년, 13년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에서 할인 분양이라는 게 진행되기도 했었죠.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에서도 할인 분양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발코니 무료 무상 확장, 네. 거기다가 뭐 옵션 풀 무상 제공,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인 선물 분양이 주고 뭐 큰 거 주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죠. 선물이야,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패키지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좀 네.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또, 마침 또 제가 그쪽 업무를 하면서, 네. 이건 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 참 너무나도 답답했었죠.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업계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2013년의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2013년의 바닥이다. 이제부터 상승해 간다. 근데 그걸 예측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그 당시 2007년, 8년, 9년도에 분양했던 물량들이 2010년, 11년, 12년도에 입주를 갖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건설사들이 신규로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으려고 하는 게 또 신용도가 거의 목 끝까지 올라와 있었고 2013년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대출이 나오는 건설회사가 5개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건설회에서 작은 경맥이 발생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후, 3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2013년이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때 마침 그런데 그 당시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였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 건설회사 숨통을 갖다가 좀 풀어줬던 게 빚내서 집 사라. 트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 덕분에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싹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을 갖다 매수하면은 양도세 몇 년간 안 받고 그런 메리트를 줘가지고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갖다가 열심히 시작했던 게 2014, 15, 16. 그 결과가 지금 2016, 17, 18년도에 입주 물량 폭발로 나타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그림을 다 배제하고 부동산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정권 때 했던 것들로 인해서 좀 좋았던 것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입주 물량과 매매가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요. 입주 물량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같은 경우는
7년, 8년, 9년까지 갔어요. 2009년까지 갔다가 2010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또 2010년도에 상승이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또 2011년도, 대구는 서울 계속 주쓰고 있는 2013, 14, 15, 16 계속 뜨거웠었고요. 그 원인들이 다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과잉 공급 들어갔다가 뜨거워하고 되어가지고 미분양 발생됐어 하면 그 지역 한동안 쳐다보질 않거든요. 그럼 또 그 공백기가 발생되면은 그 공백기 동안 분양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 공백기가 누적되면서 또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이라는 것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너무나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참 가격을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네요.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만큼 공실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단지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입주한다고 하면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었어요. 주변 시세가 전세가 3억이야. 근데 입주 아파트는 전세가 1억 5천에 나오고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자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전세가를 할인해 줬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장이 또 바뀐 게 2년 동안 실거주에 해야 양도세 완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파급 효과는 미치지는 않는데 그 단지 내에서의 파급 효과는 없지만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주변 단지들이 오히려 요즘 가격이 좀 안정되는 효과를 보이죠. 입주하는 단지에서.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포유님께서 부동산 시장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뭐 늘 바뀌겠지만 상승론자에 가까우신 분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명쾌하게 얘기해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최근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거래량 지난 2월달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래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발생된 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량 너무 박살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이 박살나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락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차트를 갖다가 먼저 하나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N 거래량 월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6년 1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까지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이 붉은색 선은 평균 거래가입니다. 지금 42,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자료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 뒤에 막대 그래프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서울의 평균 거래가는 6,200건 선이에요. 6,200건 선이고요. 5,000건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는요, 거래량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5,000건 밑에서 떨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이 다 하락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하락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00건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5,000건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격 하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5,000건 밑으로 거래량 떨어지니까 하락하죠. 2012년도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중반 이때가 좀 장기간 하락기를 거쳤던 기간인데요. 거래량 5,000건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락하죠. 거래량 5,000건 밑으로 떨어졌는데 하락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거래량 5,000건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졌다. 떨어지거나 혹은 보합이거나. 단기간 5,000건 밑으로 떨어진 구간은 이렇게 지금 2017년처럼 보합의 흐름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가격 떨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급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어, 당첨됐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잔금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급매물로 내놓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5,0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합 내지 혹은 하락을 갖다가 그려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2,5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하락했습니다. 2,500건 밑으로는 무조건 하락했어요. 서울의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선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구간별로 보게 되면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5천 건 미치면 하락이고 2,500건 미치면 무조건 하락. 5천 건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보합 내지 하락. 네. 2,500건 미치면 무조건 하락. 근데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2021년 1월 이후 5천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5천 건을 넘지 못했으면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은 급등을 갖다가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시중에 매물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매물이 없다는 뜻은 가진 분들이 안 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급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빨리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매물에서도 사실은 매물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 거주 이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했는데 다른 투자 물건으로 잡아서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투자자 성격의 매물과 아니면 실수요자의 거주 이전 매물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양쪽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새로운 걸 투자하려고 해도 네. 취득세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지금 취득세율과 관련돼 가지고도 3주택자 이상자는 이거 뭐 10% 이상 내고 어떻게 주택을 갖다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13억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13억을 육박해서 가는데 그럼 취등록세가 한 1억 3천. 예.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거주 이전자들, 네. 실거주자들이 이전해 가는 단계에서 네. 팔고 가야 되는데 네.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다른 집을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원래는 지금 이런 급등기에는 네. 어떻게 매수를 하냐. 원래는 기존 내가 먼저 사고 네.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 내 걸 매도 물량으로 내놔도 팔리니까 네. 그렇게 선 매수 후 매도를 갖다 취했었는데 한마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시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집이 언제 팔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선매수 후 매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 매도 가능한 물량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매수조차도 막혀 있는 상황.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거주 이전자라든지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하기 가장 최적의 사람들은 무주택자분들이시거든요. 아, 지금 아포유님께서는 무주택자는 지금 시기에 사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어. 무주택자는 지금 사기 아주 좋죠. 아주요? 예, 왜요? 급매물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무 물건이나 사기보다는 네. 급한 매물들,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부세 압박으로 인해서 올해 6월 달 이전에 매도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데 깎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깎는 것도 사실은 깎아본 사람이 깎는 건데 네. 어떻게 깎아요? 현실적인 팁. 현실적인 팁,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새긴 네. 하는데 현실적인 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봐요? 제가 매물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작년 말에 처음 집을 샀기 때문에 매물을 언제 내놓을지도 알 수 없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귀중한 팁이 될 겁니다. 네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아니 왜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꼭 물어봐요. 그쵸. 왜 물어보냐? 물어본 사람이 그만큼 많거든요.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매수를 할 때는요, 이분 왜 파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이미 물어봤어.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매물 내놓으면 왜 파시는 거예요? 하고 살짝 물어봐요. 상대방 긴장하지 않게.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내가 다주택자인데 팔려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인데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나요? 5월 31일. 네. 그 이후에는 종부세 기산일로 해서 어차피 6월 1일 지나가고 나면은 종부세 1년치를 내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팔게 되면은 매수인이 납부해도 되니까. 그런데 매수인이 무주택자면은 사실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프리한 거고 이분은 다주택자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떨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서울은 특히 2주택 이상자라면은 지금 뭐 종부세 올해 분이 뭐 1억 가까이 되는 곳들이 뭐 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거의 9천만 원 1억을 갖다가 네네. 종부세로 내야 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사실은 안 내도 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고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가서 물건을 보기보다는 그 매도하는 사람에 맞춰서 아, 이게 다주택자 물량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부세 때문에 팔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5월 31일까지 내가 잔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가격 내고가 수천만 원까지는 내고가 가능할 수도 지금 있는 또 시간이 상황이죠. 그렇게 뭐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5월 30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그분이 갑이 되겠죠. 그렇죠. 이미 나는 내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가격을 전혀 깎아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갖다가 이분들이 종부세를 내고 난 사람들의 심리, 매도자의 심리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에이, 어차피 1년치 종부세 내는 건데 이거 차라리 내가 그 매물 걷어들이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왜냐면 그 사이에 더 오를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호가를 갖다가 아 종부세 1억? 호가 1억 올려. 호가에 붙이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보시게 되면 이 차트만 봐도 나타나는 게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잠깐 꺾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바로 6월 달 5월 30일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 물량들 잠깐 꺾였잖아요. 여기서. 그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호가를 갖다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호가를 갖다가 종부세만큼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6월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작년에는 이젠 그마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작년 왜 사라져요? 좀 종부세와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어차피 이거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 양도세 완화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나 말기다.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 계속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거를 분석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거죠. 아포이님 불러서 지금까지 상황을 듣고 싶은 거는 이제 다음 거를 이야기의 맥락인 거고. 자. 자, 올해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 이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2,500건 밑으로 깨진 구간이 사실상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게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2,500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는 거래량 급반등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 2,500건 밑으로 했다가 거래량 급반등이 나타나죠. 네. 2008년도, 2009년도 보시면은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도 거래량 2,500건으로 잠깐 무너졌다가 바로 거래량 급반등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져요. 2,500건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 급반등. 자, 이건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걸 갖다 봤을 때 사실상 이 시기에 바로 대기 수요들이 누적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 사람들 많을 테니까. 지금 눈치를 보면서 대기 수요는 누적되어 가는데 떨어지겠지 하다가 근데 대기 수요자는 누적되는데요. 네. 문제는 매물은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매물을 내놨다가 안 팔렸어. 네.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였는데 기간이 끝났어. 그럼 팔까요?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란 거는 안 팔렸어? 그럼 임차인 맞춰가지고 2년 돌리고 말아. 해버리는 순간 얘는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안 팔렸다라고 하면은 뭐 임차인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결정을 통해 가지고 매물이 시장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팔려는 목적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안인데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들은 페널티가 붙습니다. 대신 임대차 기간이 짧게 남은 물건들은 가격을 갖다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임차에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이에 매물은 거쳐지고 근데 대기 수요자들은 누적되어 가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 폭발 현상이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또 매물들은 기존에 저가에 나왔던 매물들은 거쳐지거나 아니면은 매수자들이 저가의 매물들을 갖다가 사면서 가격이 급등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
구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분 매도자분들은 뭐 월세나 전세로 전환할 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어쨌든 물량이 다시 좀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매수하는 분들은 결국 계속 사야 되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적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2,500건으로 밑으로 떨어진 게 지금 사실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오겠네요. 지금까지 패턴을 지금 15년, 16년간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중요한 건 거래량 치고 올라왔을 때 저 빨간 매매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사실은 2,500건 밑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안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이게 지금 일별 거래량입니다. 일별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거 동일한 차트예요. 네. 일별 거래량과 서울의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 차트입니다. 물론 지금 2월 지금 이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30일의 갭으로 인해서 2월 28일 이후는 지금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평행선을 긋는 게 지금 아직 거래량이 집계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그런데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해요. 지금 서울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가지만 3월 달은 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박살나 있는 상태. 원래는 이게 거래량이 하루 그냥 평일 기준으로 해서 100건을 갖다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냥 한 3,000건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이제는 한 5,000건, 6,000건일 때가 돼야 그나마 6,000건은 넘어야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시 앞선 차트처럼 지금 거래량이 3,000건대에서도 이러한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의미해 주는 차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3월 달 지금 아직 여전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네. 3월달 거래량 지금 현재 집계가 이제 하반기께 집계가 돼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는 다시 상승 기조를 갖다가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 도대체 아포이님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거래량 주변 부동산 가보세요.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하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거는 전월 대비해서 단지 규모별, 나홀로 단지, 소형 단지, 중형, 중소형 단지, 중형 단지, 중대형 단지, 대형 단지까지 그 단지 규모별, 그리고 면적대별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전월 대비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지금 표기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상승한 평형대들, 단지별로, 그리고 하락한 평형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한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뽑아낸 건데, 작년 11월 달부터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가격 하락이라고 좀 호도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상승한 거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66%.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50%를 넘어섰어요. 상승한 거래 비율이. 그래서 작년 11월 달은 좀 한국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측정한 건지, 어떻게 하락으로 전환시킨 건지 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달도 상승 거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12월 달부터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형 단지에서 상승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하락 비율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형 단지에서는 하락 비율이 53%가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소형 단지, 나홀로 단지에서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이 현상이 바로 1월 달, 2월 달까지도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대형 단지와 중대형 단지, 중형 단지에서는 하락 비율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나홀로 단지와 소형 단지에서는 상승 비율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정리하면 어쨌든 소형은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고 지금 대형은 좀 줄어들었다. 하락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홀로 단지가 왜 상승하느냐.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죠. 매수 가능한 주택으로. 상당히 나홀로라든지 소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나홀로 소형이 가격 상승이 너무 급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얘네가 그럼 올라가면 다른 그 중대형 그쪽에 또 올라가나요? 그렇죠.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문제가 뭐냐. 아니 옆에 나홀로 단지보다 중형 단지들이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형 단지보다.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 대형 단지가 중형 단지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홀로 소형 단지의 상승이요. 그래서 지금 뭐 3월 달은 집계가 뭐 이거는 뭐 아직 다 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존에 하락 단지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대형 단지가 가격 방어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나홀로 단지들이 너무 급하게 상승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할 때는 뭐 2009년 1월의 사례입니다. 지금 차트는 이때는 상승 아파트 비율이 33%밖에 안 됐고 2010년 6월 달에도 36%밖에 안 됐고 그리고 2012년 10월 달에는 39%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 가격 방어가 된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오히려 대형 단지들이 가격 방어가 되었고 나홀로 단지들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균형점을 갖다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나타났는데 지금의 상승 패턴은 오히려 이 시기보다는 지금 2019년 3월 달과 비슷해요. 2019년 3월 달이면은 현 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9년 3월 달에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승 비율 47%로 낮게 나타났어요. 50%대가 깨졌었던 거죠. 지금 그런데 50%대가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바로 나홀로 단지들이 너무 뜨겁게 상승했거든요. 2019년 3월 달에 나타난 현상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유사해요. 그때 3월달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폭등이 나타났죠. 2019년 7월 달이 되면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차트를 갖다가 아예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타이밍 2019년 지나고 나서 급등이 나타났죠. 7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6월의 법칙이 통용되었다고 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가장 마지막 타임은 5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월 30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시장의 매물이 다 급격하게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약간 시장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정권 교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장을 갖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이 종부세. 사실은 종부세라는 부분이 조세의 정감이 귀착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도 호가에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갖다 빨리 이걸 갖다가 이거 우리 종부세 이만큼 대폭 깎아줄게. 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돌려놓을게. 뭐 그런 부분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이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6월의 법칙은 이번에도 도돌이표처럼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또 6월 이후로 또 크게 좀 오를 확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호가 지금 정권을 갖다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게 5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5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 부동산부터 종부세를 갖다 말도 안 되는 6월 달이 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해칭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종부세 완화 정책을 갖다 빨리 발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빨리 지금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양도세 완화 정책을 갖다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완화 정책을 갖다가 지금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약간 숨을 갖다가 돌릴 타이밍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현 정부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뭐 5% 이내에서 전세가를 갖다가 많이 올리지 않고 계약을 해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채운 걸로 봐주겠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빨리 무조건으로
해야 지금 6월 달 이후에 급등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에 조건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의 매물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임대차 3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전세가 급등 요인 중에 임대차 3법을 갖다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2+2, 2년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갖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전세가를 올려가는 사람들은 기존 임차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규 임차인들이 항상 전세가를 올려가는 대상이잖아요.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거주 이전자, 뭐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세가를 올려가는 건데 2+2로 시장의 물량들이 딱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임대차 가능 매물이 너무 부족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주 이전자들이 이 너무나도 좁아진 임대차 매물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가격을 높여가면서 임대차 3법 발의 이후로 지금까지 폭등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바로 임대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을 또 보호해주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시장에 임대차 가능 매물은 풍부하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임대차 시장이 더 계속 불같이 상승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항상 우리가 다시 차트를 갖다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2,500건 밑으로 폭감한 시기에는요. 시장에 투자자들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매수한 분들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개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은 갈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갈 데가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가 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임대차 매물에 버퍼가 생기고 이들이 들어갈 곳이 생기는 건데 지금 거래량 2,500건이 계속 박살났다? 임대차 가능 매물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지금 최근에 전세가 안정이 됐던 게 작년 11월, 12월, 2월 달까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서울에. 근데 4, 5, 6 입주 물량 박살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 급등도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세금 완화 정책이 종부세, 양도세 거기다 2+2는 보완책을 쓰면은 오히려 시장 왜곡되고요. 전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죠. 근데 이러한 결정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 폭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 뭐 양도세 이런 걸 완화를 어느 정도 한다면 폭등의 기울기가 줄어들 수 있는 걸지라도 어쨌든 상승한다 보시는 건가? 아니면 보합이라든가 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합 하락은 너무 쉽지 않아요. 보합 하락은 너무 쉽지 않고요. 상승의 기울기만 줄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연간 입주 물량을 갖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 19, 2020년까지 입주 물량 많았어요. 많았네요. 그나마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던 거죠. 바로 이전 정부에서 분양했던 물량들이 현 정부 초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입주 물량들이 많았던 건데 현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강화라든가 신규 입주 물량을 갖다 너무 줄여버렸습니다. 분양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착공을 한 게 그만큼 없다 보니 지금 2022년 입주 물량 역대 2000년 이후 최저 물량이고요. 2023년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두 번째 체죠. 그리고 2024년 25,000 가구. 근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25,000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게 둔촌주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둔촌주공이 12,000세대거든요. 근데 둔촌주공마저도 지금 소송 들어가가지고 언제 준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12,00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둔촌주공이 2024년 지금 5월 달로 예상되는데 만약 정말 도급계약 해지하고 조합과 소송전이 더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입주 물량은 지금 13,00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2022, 2023, 2024의 데이터는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뀔 수 지금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거의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의 정해진 미래고 거의. 2024년 같은 경우는 변동 여지가 있죠. 있지만. 지금 착공해서 분양한다. 그런데 변동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여기서 많이 해야 20%선 여기서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상 아무래도 너무 암울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2021년도에도 29,000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폭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갖다 볼 수가 있고요. 반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2012년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었는데 2012년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아포이님 주장대로 하면 2012년도에 부동산 가격 폭등했어야 되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타당한 반론이 2013년도도 적지 않았습니까? 아포이님 주장대로라면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사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이동을 하던 때예요. 2012년도에 1차로 갔고요. 2013년도에 2차로 갔습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2012년, 13년도에 청사만 이동했냐? 아니에요. 바로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지정했던 혁신도시들, 혁신도시들로 해서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뭐 수제공사라든지 아니면 한전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이 금융결제원도 부산으로 갔죠. 국민연금도 딴 데 있잖아요. 예, 지금 다 이전했어요. 네네. 지방 혁신도시들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이전했던 게 바로 2012년과 13년도예요. 그리고 때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2012년도가 역대 귀농 가구 수가 제일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어요. 아, 귀농이 핫한 시절이 있었죠. 예, 2012년도에 갑자기 귀농 붐이 일면서 귀농해서 가지고 뭐 연 1억 이상 번다 하는 붐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또 그 당시 이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귀농 활성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귀농 교육도 이 당시 시스템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전혀 농사에 대해서 기술이 없어도 정부에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귀농을 장려화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구 분산이 되는 시점이 2012년과 13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외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반대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귀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편하고 힘든 것보다도요.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완화받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서울로 억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과 이 당시는 인구 분산이 발생되던 시기였고 네. 2022년 인구 역귀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포이님은 지금 2024년까지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을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2023년도에 그 둔촌주공이 네. 2023년 8월 달에 입주 예정했어요. 네네. 2023년 8월 달이면 12,000세대면 이게 32,000세대까지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입주 물량도 뭐 500세대짜리, 네. 400세대짜리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입주하는 것보다는 네머드급 단지가 하나 입주해 좀 버리면은 주변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선호의 대상의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고 주변 단지에 하방 압력을 갖다 강하게 행사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는 좀 안정의 타이밍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2023년 하반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둔촌중앙에서 밀리고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바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합과 건설 사이 갈등이 나타난 이유는 분양가가 조합에서 원활한 분양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조합에서도 넉넉하고 시공사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가 부분을 갖다가 계속 몇 번을 갖다가 벤치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이거 감정평가 이상한데? 이거 말이 안 돼. 다시 받아와. 하면서 벤치를 맞게 됐고요.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는 이 공사비를 갖다 납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로부터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납부하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가라. 그 얘기부터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이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포이님 도대체
언제쯤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상해야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우상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한 시기는 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뭐 글로벌 도시인 뉴욕과 파리처럼 네. 서울도 집값이 비싸질 수 있겠는가라고 네.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집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 지역들과 우리나라와의 그 부분, 서울을 갖다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 소득 대비 주거 비중입니다. 이런 나라들 대도심권형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네.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대도심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중이 40에서 60%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월 400을 번다? 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00만 원 안팎의 돈을 갖다가 주거비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적은 국가예요. 소득 대비 주거비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건 주거비가 안 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갖다가 그쪽 나라에서 말하는 주거 비용은 지금 월세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얼마나 나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갖다 대부분 월세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상 내가 뭐 연봉이 5천 수준이야 하면은 2,5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납부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기준을 따져보게 된다면. 그런데 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우리나라는 그럼 소득 대비 주거비가 왜 이렇게 낮을 수가 있었던가. 전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월세와 전세는 또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장의 니즈는 전세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월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뭐 그걸 경험해 봤던 입장이니까 그냥 공실로 계속 놔두면서 월세를 맞추려다 한 6개월을 갖다 공실로 놔둬봤는데 결국은 지쳐가지고 전세로 돌려서 맞춰버렸습니다. 월세가 안 나가요.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전세를 원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세가는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도심권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던 근데 편이었던 제가 거예요. 요즘에 듣기로 요즘 월세값도 약간 난리 났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네. 바로 종부세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2주택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주택자 이상자가 있어야 전세 가능 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 가능 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 2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를 갖다가 쏟아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외 사례는 재밌게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감면시켜 줍니다. 1주택자에게 세금을 제일 비싸게 물려요. 뭐 다주택자는 세금 작게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는데 1주택자한테는 왜 많이 물려요? 아니 주거비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 높이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추는 이유가 그래야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갖다가 할인해 주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시대 현 정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그 현 정부 이전에는요. 강남 서초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그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강남 서초가 아니라 강북의 지역에서도 용산이라도 아니면 마포라도 손쉽게 200만 원, 300만 원 월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시대로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종부세의 영향이다. 그리고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중대형 평형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중대형 평형에서 다주택자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소형 평형에서만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중대형 평형은 앞으로 더 전세가가 폭등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도 더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차 시장 안정시켜야 매매 시장이 안정된다는 점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과연 이 정책을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이행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은 주택 시장을 갖다가 향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럼 제가 대목입니다. 정부 편을 한 번만 들어보면 정부 입장에서 또 그걸 그렇게 빠르게 못하거나 뭐 하기 힘든 이유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는 걸까요? 또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종부세나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집 다주택자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따라가는데 뭐 쟤네는 지금 돈도 벌었는데 지금 저거 다 완화시켜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질문과 답이 다 공존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질문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편하게 답을 갖다가 먼저 해주신 건데 바로 여론이란 부분입니다. 사실은 임차인들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어. 나는 안정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임차인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은 안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실제로 임대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전세가가 안정이 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요.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었습니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 가는데 매매가는 그대로였었어요. 네. 왜 그랬냐? 2012, 13년도에 하락기가 나타났었잖아요. 이때 어떤 투자자가 이때 집을 샀겠습니까? 2012년, 13년, 14년도의 하락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공포 심리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파는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고요. 하다못해 1주택자들도 무섭다고 집을 팔던 때입니다. 그 당시 그 부동산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은 선대인 씨가 나와서 일본의 다마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혹은 프랑스 13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락밖에는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임대차 가능 매물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임대인을 어떻게 늘려줘요? 빚내서 집 사라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늘어나줘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꼬여 있는 게 결국은 임차인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집값은 반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꼬여 있어도 꼬여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론이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시각.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각을 갖다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박보윤님 말씀하실 때 임대차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존재해야 임대차 가능 매물이 있는 거고요. 일례로 그냥 서울에 모두 다 1주택자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신혼부부들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 전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월세 전세 매물이 그냥 서울에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고 오히려 매매가는 하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아까 아포윤이 보여주신 자료에서 예. 지금 이제 상승 하락 단지가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지금 4개월치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요걸 봤을 때 어쨌든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요 자료를 보여주신 건데 좀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71, 66, 53, 60, 52 이제 나홀로 소형 뭐 대형까지 있는 건데 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낮아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낮아진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딱 보면서 아포유님이 말씀하신 거 11월에 66%, 12월에 57%, 그다음에 1월에 55%, 2월에 50%를 하면서 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상승이 점차 걷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자료에서 보여주는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요? 이미 하락은 나타났어야 정상인 거죠. 네. 지금 다시 이 차트를 갖다가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하락의 신호로 보기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2,500건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6개월을 넘은 적이 없어요. 6개월을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새로운 임대 가능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은 해칭이 돼요, 이게. 네. 근데 입주 물량도 없어요. 4, 5, 6. 그렇기 때문에 4, 5, 6의 신규 임대차 가능 물량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네. 이게 7, 8, 9월 달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임대차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물량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로 사람들이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거래량이 6개월 이후에 거래량 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매수라도 해야지. 결국 그렇게 가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떨어지려면은 5,000건 밑으로 나타났을 때 떨어졌어야 됐고요. 특히 2,500건 밑으로 나타났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세가가 올해 4월 달부터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4월 달부터는 전세가 급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5, 6, 7, 8, 9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세가 때문에라도 지금 이건 하락으로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당연히 무주택자는 집을 지금이라도 사러 가실 것 같긴 해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실은 1, 2월 달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물량들도 지금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미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물량들이 지금 거래량이 6개월 때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이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대상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6월의 법칙이 지금까지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금 그 물량도 사실은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윤석열 후에서 종부세를 대폭 손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6월 달 이전에 좀 그런 물량이 많이 없을지라도 좀 한번 찾아보셔서라도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급등한다고 그러면은 매도인들이 어차피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버퍼가 생기기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최적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달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한번 한 차례 상승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갖다 늘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내가 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갖다가 누리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서 나 2주택자로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약간 부담이 든 구간이긴 하고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지금은 거래가 너무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지금 2월달 기준으로 해서 1085건, 근데 6000건 정도, 6200건 정도가 월 평균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1100건도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매도가 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매수 후 매도 전략을 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먼저 선매도 후 매수 전략을 갖다가 잡는 것이 좋긴 한데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거라면. 왜냐하면은 6월달 이후부터는 또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주택자는 지금 사실은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죠. 특히 3주택자 이상자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서 82.5%의 양도세율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내면은 사실은 적자예요. 남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거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등록세 내야 되지, 취등록세 피 내야 되지, 뭐 법무사 비용 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보유세까지 내야죠. 거기다가 임차인을 맞춘다고 하면 또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나가죠. 뭐 보증보험 끊어야죠. 그러면 적자입니다. 사실상 85%라는 그 양도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폭등이 나타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고요. 일단 이것부터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정은 돼 있습니다. 못 팝니다.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어쨌든 소장님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상승할 것 같은데 또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도 또 나름의 다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하락 논자 이야기에서 어떤 거는 일리가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잘못되었다. 뭐 어떤 걸까요?
제가 실명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하락론자분들 중에 그나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근거 있다.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그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수요자들이 매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계까지 간 부분은 맞고 하지만 이 수급이라는 거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움직여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도 부분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김기현 대표님 외의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요? 그러니까 투자자, 투기꾼.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분들이 폭등을 유발시키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하락론자가요? 예. 왜요? 이런 이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신 채널들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이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서민적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늘리면 못 버팁니다. 양도세 늘려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발언들이었죠. 그런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선생님은 올바른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었거든요. 사실은 나는 가질 수 없는데 쟤네들은 돈을 번다. 배아파리즘을 갖다가 좀 적용해가지고 그러한 방송들이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갖다 정책에 반영해감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부어댔지만 사실상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갔다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가격에 전이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고 또한 세입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월세와 전세가 폭등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차 3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임대차 3법 2+2는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전세가 폭등은 불가피한 요인이었던 거죠. 이미. 근데 올해 또 하락론자 분들은 금리 인상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제가 기존의 차트들을 갖다가 쭉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하락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기 때 오히려 집값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기, 지금 뒤에 막대 그래프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갖다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이건 KB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KB 전세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 구간을 갖다가 붉은색 박스로 표기했고요. 깔끔하게 놓으셨네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 구간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금리 인상기에 매매가가 더 폭등하는 양상들을 갖다 보여가요. 지금 2006년 구간에서 2008년까지 구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더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12년 같은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기니까 뭐 가격이 하락한다 쳐요. 가격이 하락한다 치는데 전세가는 더 폭등했어요. 그리고 또한 금리 하락기가 나타나면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13년,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인데 집값이 같이 하락하네요. 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기라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고요. 금리 상승기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뭔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동산 뭔가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보면? 하게 된 이유는 있을 건데.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2008년 구간에서 금리가 좀 상당히 높았었어요. 이 당시에 좀 2008년 구간에서 금리 부담이 좀 높았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좀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금리와 관련돼서는 좀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25%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표가 2018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건데 왜 대출금리는 이렇게 높아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채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발행하려는 이러한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네. 예산이 자꾸 높아져가는 부분, 네. 국제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나라의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현 정부 들어서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빵빵하게 해줘야 돼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갖다가 금융권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자영업자 대출 부분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갖다가 안 되죠. 안 되죠. 전문직 의사들 마통 한도 줄여버렸죠.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의 대출자들은 늘어나고 고신용자의 대출자들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사실은 리스크 비용을 갖다가 금리에다 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대출 다시 금리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코 높지 않습니다. 2%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2%가 금리가 사실은 우린 이 이전의 시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갈 때도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지금 1999년이나 2001년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금리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것보다는 지금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5억 초과 대출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그쪽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대출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막아버리니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게 11.6 부동산 대책, 2019년 1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이거든요. 15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중단,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감면, 이러한 정책을 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갖다 유발시킨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9억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한 8억대 주택에서 급격하게 9억대 주택으로 끌어올려버리는. 왜냐면은 9억 넘어가면 대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자석 효과가 발현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3, 4억대 주택은 바로 10억대로 올라가 버려요. 왜? 15억으로 KB에서 되는 순간 대출이 안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둘러 산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15억 초과 가격이 13억, 14억에서 급격하게 10억으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 그리고 7, 8억에서 급격하게 9억대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 그런데 이게 7, 8억대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9억대가 됐고, 그리고 계속 이게 밀어 올려 버리는 거죠. 9억대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밀리고 15억까지 올라가 버리고, 15억에서는 13억까지 올라가 버리고, 13억에서는 금세 순식간에 10억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15억 이상 주택에서는 좀 적재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으려면은 사실은 11.6 대책, 15억 초과 대출 이런 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9억 초과 대출 안 해준다. 오히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이 대출들이 풀리게 되면은 리스크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금융권 리스크가. 그렇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대출이 고가 대출들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럼 그러므로 인해서 대출 사실은 낮아질 수 그렇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까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기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앞으로 정부의 예산을 갖다 좀 많이 줄이고 고혜를 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발행량 추경 같은 거 최소화시키고 국제 발행량도 점점 줄여나가서 다시 한 40%대까지 만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화량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M2 시장과 매매 평균 가격과 주택 가격과 같은 고정 배수로 가야 된다는 거는 결코 구주장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른 것만 생각하지 사실상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높아심에 절대 이 배수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M2 통화량 2006년 1월 대비해서 2021년 12월까지 통화량이 2006년 1월 달 같은 경우 기준 1024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2021년 말 36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 보게 되면 우측에서 보면 353%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은 2006년 1월 달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4억 1,300만 원이었던 게 2021년 12월 달에 12억 7,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3배가 올랐어요.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기보다는 좀 낮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비교 대상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주택가격 상승 가격이 더 가파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6년 이전에도 2002년 이후로 계속 주택가격은 폭등해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시중에 통화량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서서 제가 국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을 갖다 줄이고 좀 국채를 갖다 줄여가는 노력이 같이 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통화량 M2 통화량에 대해서는 뭐 본원 통화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냥 화폐를 찍어내는 본원 통화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 대기업들이 수출을 잘해. 수출을 너무 잘하는데 돈 벌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달러 벌어 와가지고 얘네 직원들 월급 달러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화폐의 증가량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통화량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어느 정도 수출 실적과 이런 부분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을 갖다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도한 예산을 갖다 풀어서 통화량을 갖다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그 채권 발행도 줄여서 이러한 부분에 균형점을 맞춰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집값이 비싸다라는 기준점을 갖다가 어디다 두고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 소득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맞아. 정말 내 소득 수준에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내 소득 수준하고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누군가는 뭐 월 단위로 해서 10억, 20억 이상씩 있겠죠. 버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월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집값은 비싼 건데요. 그렇죠. 또 집을 바라보는 게 내 소득 수준에 알맞는 주택들도 있어요. 네. 내 소득 수준에 알맞는 주택들도 사실은 서울의 연립 빌라들 아직도 4, 5억 대면은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 많이 있고요. 3억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가격을 갖다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게 되면 허탈감만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 그 부분에서 되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신사임당님이 다른 채널에 나가서 하셨던 말씀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방금 전에 이제 내 연봉, 내 소득에 맞춰서 어쨌든 바라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사임당님이 첫 건물을 그 홍대, 뭐 합정 이쪽 마포구 쪽에 샀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몇 채 더 사면서 이제 강남 쪽에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4개였나? 근데 4개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건 강남인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첫 번째 건물을 왜 마포구에 샀냐 이거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마포구에 살고 있고 마포구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마포구는 좀 잘 알고 네. 보통 이제 투자라는 건 내가 잘 아는 곳 위주로 좀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를 뭔가 강남을 하면 어때? 처음부터 강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멘트를 하시던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게 내가 근데 만약에 강남에 살았다면,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다면 첫 건물을 어디로 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네. 야.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냥 결국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뭐 연봉이든 바라보는 관점이든 거기서 그 누구도 참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부자의 옆에 살아라라는 이야기도 맞아. 있는 게 딱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가 이제 제가 전에 살던 오피스텔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럼 여기 오면 당연히 이거 월세인데 그 월세 부담도 거의 한 몇 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주변 이제 슈퍼 개미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돈을 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김 작가
지금 이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게 맞아. 거기 가서 직원도 뽑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사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그 전에 살던 그 오피스텔 거기서 앞에 횡단보도 장소까지 기억이 나요. 거기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사는 어떻게 알아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무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정했고 지금 갈까 고민 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거기는 얼만데라고 물어봤죠.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소리를 지른 거야. 아니 너가 지금 한 달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택시 운전 법인 택시를 하셨는데 법인 택시라면 보통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 거기에 이제 산학금 외에 이제 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가져간 게 있거든요. 예. 그래봤자 이제 한 달을 버는 게 한 200, 아니 좀 더 넘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가 그때 이사 간 게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던 이유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그 소리로 인해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책임감 있게 해주셨지만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늘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본 관점이 나한테도 지금 다 묻어 있구나. 그게 내가 너무 무서웠구나. 야, 진짜 그때 완전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 김 작가님. 그 장소가 그래서 완전히 기억나. 진짜로. 아니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흑수저에 이제 조금 더 가깝다지 흑수저는 아니에요. 예. 정말 흑수저이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무슨 그래도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오신. 여튼 뭐 그런 기억이 이제 나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소득 뭐 그런 것도 사실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뭐 뉴스에서도 보면 내가 내 주변에 뭐 월급이 뭐 200, 300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댓글을 하시는 분도 또 저는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또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코인으로 뭐 1년에 뭐 수십억을 버신 분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에 너무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월급쟁이 마인드가 저 10년 이상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비가 좀 세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안 좋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위치에 와서 보니까 이 소비를 펑펑 했던 사람들은 소비 욕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비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그만큼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사고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소비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디어를 갖다 짜내서 만들어낸 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라이딩 많이 애들 태우거든요. 동전 뭐 예전에는 100원짜리 넣고 말 태우고 뭐 그런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이 라이딩 사업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이걸 갖다 라이딩 사업을 하셔서 이거 가지고 지금 월 매출이 몇십억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까지 해내신 거 보면은 결국은 사람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마인드를 좀 바꾸기 위한 사실 그런 영상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자, 아까 전에 서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럼 올해 좀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5대 강력시 정도는 좀 전망을 한번 하고 가야죠. 사실은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죠.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고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가 이런 때 다들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 네네. 가격 깎기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저는 입지보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입지보단 타이밍. 그러니까 깎을 수 있을 때 깎아서 사는 게 좋다. 근데 내가 깎아서 샀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매도인에 맞춰서 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깎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 아마 대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역이 오히려 지금 차라리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 물량이 지금 대구에서는 건설사들 다시 분양 지금 못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이거 지금 미분양 나는데 지금 들어가면은 고생하는데 다른 지역들 사업성 검토를 할 지역들 많은데 굳이 대구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나중에 팔 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 때 올라갈 때 사고 나서 떨어질 때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구 입주 물량은 2024년까지도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 계속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락이란 것이. 처음에는 하락이 나타나는 게 입주 물량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입자가 맞추고 말지라고 생각하다가 세입자가 안 맞춰지네, 전세가가 떨어지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급매물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바닥이 다져지는 시점부터는요, 사람들이 입주할 때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습니다. 다른 자금 마련 계획을 갖다가 세운다거나 굳이 임차인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바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찍기는 어렵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바닥의 시점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는 굳이 바닥을 잡으시겠다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올해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좀 깎아서 사는 스킬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나온 가격에 사지 말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깎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사실은 2017, 18, 19 가장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서울의 전세가 안정까지 이루어졌던 효과를 갖다 발휘했죠. 자, 하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 압박이 상당히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서울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도 입주 물량이 완전히 감소된 상태, 그리고 경기도도 줄어든 상태. 그런데 이 물량, 입주 물량, 부족해지는 입주 물량을 감당해 주는 게 이제 인천이에요. 인천의 입주 물량이 2023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게 전부 다 집계가 된 건 아니고요. 좀 더 늘어날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 인천은 작년과 같은 상승을 갖다 기대하기는 매우 쉽지 않고요. 다만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 바로 전세가가 상당히 저렴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 입주단지들 특히 인천 검단지구 쪽으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고요. 청라 쪽으로 해서도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나는 1주택 갭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집을 사놨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해칭하고 싶으신 분들이 인천 쪽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저렴하게 전세를 갖다가 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 쪽으로 한번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경기, 뭐 지방에도 이제 저희가 좀 점검했는데, 그럼 앞으로 평수도 있잖아요. 뭐 소형, 중형, 대형.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느 쪽이 조금 대세로 갈까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대형이 굉장히 귀해서 대형 집값이 굉장히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간 지역을 갖다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쪽에 임대차 가능 매물이 늘어나면서 끝물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는 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울에 대형 평형 2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종부세로 어마어마한 부담이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형에서는 이미 팔만한 사람들 다 팔았고, 정리하실 분들은, 투자자들은 정리를 하셨어요. 중대형 평형. 그러면은 중대형 평형에, 근데 수요는 니즈는 계속 있단 말이죠. 임차인 니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의 니즈 대비 임대 가능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 평형은 오히려 전세가 상승 압박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실거주 차원에서도 저라면은 중대형 평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것도 건설사의 공급 계획과도 맞물려 있어요.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대형 평형에 대해서 선호했던 상황이 과거에도 이미 있었어요. 2004년, 5년, 6년 이 당시에는요, 무조건 대형 평형을 사라라고 했었어요. 강남 살 필요도 없고 대형 평형을 사라. 그래가지고 용인 성북 지구 가보면 다 대형 평형 아파트들만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사실은 IMF 때부터 발생돼요. 왜요?
IMF 때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들 분양이 안 됐어요. 그렇죠.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소형 평형 아파트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들은 분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건설사에서 소형 아파트만 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대형 평형이 무조건 대형 평형만 오르는 상황들이 발생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용인이라든지 파주 지역에 대형 평형만 주구장창 지어댔던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형 평형이 하락하고 앞으로 소형 아파트만 상승한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꼬마 아파트를 사라 하면서 소형 아파트 붐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형 평형이 다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소형 평형만 공급을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대형 평형 비율 너무나도 지금 신규 분양에서 대형 평형 비율이 뭐 5% 안팎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떨어진 단지 곳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조합원 같은 경우 조합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과거에 두 가구를 갖다가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쪼개버렸어요. 대형 평형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 희소성의 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계속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 있고 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땐 4, 5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평형. 대형 평형이 가장 희소성의 가치가 높고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좀 유리하고 중형까지 84스퀘어미터까지는 괜찮다. 근데 앞으로도 5구스퀘어미터라고 부르는 20평형대 물량들은 좀 앞으로도 공급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실거주적인 차원에서보다는 투자적인 차원을 고려하신다면은 중대형 평형 그리고 중형보다는 대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에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이게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대형 그 건설사들에서 대형 아파트만 지으려고 또 하는. 지으면 그때 되면 또 소형이나.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패턴이 대형 평형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싶으면 그때는 또 소형으로 투자를 번갈아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포유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아파트의 가격은 결국 내재 가치에 수렴되어 간다라는 뭔가 코멘트가 있던데 예. 여기서 내재 가치는 뭔가요? 사실상 아파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갖다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커뮤니티입니다. 입지 아닌가요? 입지보다는 커뮤니티죠. 요즘 시대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건가요? 요즘인 거죠? 이 커뮤니티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입지라는 부분에 다 사실은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역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치동과 같은 경우는 학원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들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가 대치동이어가지고 대치동에 보게 되면은 고소득자들도 많죠. 뭐 의사, 변호사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좀 고소득 직종들이 들어가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하면은 또 반면 또 고급 수요지가 있죠. 그 반포 같은 지역은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과 가깝다 보니까 거기는 판검사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동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의 커뮤니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커뮤니티에서 그 뭐 수원으로 따지고 보면은 광교 같은 지역들, 수원에서 나는 병원을 개업하고 하는데 고급 거주지가 필요해.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광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의 랜드마크적 단지들이 있는데 결국 거기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단지들인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초품화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커뮤니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여기에 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길 간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 요즘 세상에서 엄마들이 친구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초품화를 끼고 있는 엄마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키우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초품화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갖다가 이 커뮤니티가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인가를 갖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좀 상당히 내가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숲세권 단지라고 하면은
예, 숲세권 단지라고 하면 사실은 교통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 니즈층은 사실상 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층이다. 내가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초품화라든지 이런 학군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커뮤니티적인 성격을 갖다가 찾아서 가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 만족도도 높고 투자 만족도도 높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얘기하시니까 제가 강남에 뭐 지인분들이 이제 사니까 놀러 가면 야 요즘 생긴 아파트에는 아파트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그게 사실은 2013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도입되긴 했었는데 이게 점점 디벨롭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도 바로 커뮤니티 시설인 거고 사실은 커뮤니티 시설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놀이터 입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커뮤니티 시설인 건데 이런 고급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가치를 갖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커뮤니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된 곳일수록 커뮤니티가 더 발전돼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고자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나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 얘기 잘 하셨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게 바로 이 가치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수영장 건설사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영장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비싸거나 그 수준이 안 되거나 거기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거나 엉뚱한 곳에 수영장 만들어준 것들은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수영장이 있어? 그러면은 가보는 거죠. 거기를 갖다가. 집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그 커뮤니티 시설이 양성화돼서 활성화돼서 움직여 가는가. 그런 부분도 집을 볼 때 한 가지 참고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단지 많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관리비 많이 든다고. 시장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건설사에서는 일단 분양하고 보자 해가지고 일단 수영장 집어넣어 줬는데 그냥 불도 안 켜져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건설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단지들 준공시켜주고 몇 년 후에 가보면은 정말 그 폭포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맞아. 폭포 이쁘게 만들어주고 진짜 천을 갖다가 정말 자연조경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가보니까 봄, 여름에 이게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물이 아예 없고 비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관리비 있어요.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지역에 이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있는 실거주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들은 무조건 돌아갑니다. 내가 관리비 더 낼 테니까 무조건 틀으라고. 안 돌아가는 데는요? 임차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도 아닌데 뭐 저거 돌아가봤자 뭐해. 난 관리비 저렴한 게 더 좋아. 그렇죠.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못 돌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까? 그럼 그런 단지들은 좀 약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단지의 성격, 커뮤니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저도 여기에 월세로 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바꾸고 싶어도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여기 돈을 왜 들이나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랜드마크적인 지역이라.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서초의 판검사 얘기 나와서 좀 궁금한 게, 저 얼마 전에 이제 사석 술자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 검사분이시잖아요. 이거 정말 술자리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라서 그냥 농담으로 이제 웃고 넘어간 이야기인 건데, 그래서 이제 서초 반포가 그쪽 편이 또 원래 또
그쪽에 이제 변호사, 검사 이쪽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살죠. 네. 비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이 높죠. 뭔가 검사분이신 분이 대통령 되니까 이쪽이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농담식 얘기하시던데 요거 그냥 농담으로 끝내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거는 생각하세요? 마침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옆에 살아요. 최고의 직주근저. 법원 바로 옆에 아파트 주상복합이 있는데 네. 그 삼풍백화점 붕괴했던 네. 그 자리에 있는 주복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거주하시는데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또 한번 노출이 되는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 여기는 판검사들이 많이 사는구나. 근데 판검사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은 전문 직종들이 모여들게 돼요. 왜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사법을 잘 몰라. 법률을 잘 몰라. 근데 판검사들은 그 의학 지식이 없어.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여기가 커뮤니티가 그렇게 그분들도 시너지를 커뮤니티에서 갖다가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 그래도 대치동에서 학교를 보내. 왜?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의사, 변호사, 검사 확률이 확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키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반포 역시도 마찬가지죠. 반포 역시도 사실 판검사의 아들이 또 판검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그런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얘기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 미국만 가도 뭐 이제 주택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단독주택 같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아파트를 좀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세계적인 추세, 지리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리적으로 좀 북방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남방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단독주택을 선호하죠. 그 원인이 뭐냐면 북방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난방비. 근데 아파트로 모이게 되면은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고 관리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단독주택 살면 내가 직접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거주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그리고 따뜻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1층 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건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보증을 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 여기서 도면을 이 아파트를 갖다 몇 층까지 올리고 여기 도면을 어떻게 만들고 이 세세하게 소방 시설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시설 전부 이 모든 도면을 갖다가 건축과에다가 각 지자체 건축과에다가 제출하고 이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승인받는 절차를 갖다 하면서 이 심사위원들이 여기 통경축은 어떻게 바람은 어떻게 여기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네 여기는 장애인 시설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하든지 대책 만드세요 하면서 완전히 검증받은 정부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정부의 컨펌이 필요한 사업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지어지고 나서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 안 나면은 준공 승인 안 해줘요. 여기 부족한데 이거 보완하세요. 저거 보완하세요. 그럼 준공 승인 안 나면은 건설사들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입주민들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준공 승인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반면 연립 빌라는 그냥 허가 딱 한번 찍어주고 나면은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뭐 감리자가 그냥 다 건축업자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감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빌라라고 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만들고 속은 빈 강정, 단열도 잘 안 되고 소음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빌라에 대한 불신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불신이 없는.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쨌든 아파트가 규모가 크니까 훨씬 더 안전할 확률이 그런 안전이라는 가정에서 측면에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또 주택 그 인허가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안전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전 측면 이야기하시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주택 가격을 갖다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거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네. 특정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보게 되면은 네.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상가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두 팀밖에 못 들어가고 그 문을 갖다가 다 철창이 돼 있고 슈퍼에 그래서 슈퍼 밖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네. 그런 지역들 좀 그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고급 예를 들어서 뭐 대지 면적 1000평 이상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또 그런 지역들끼리 그렇죠. 그런 지역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커뮤니티예요. 미국도 커뮤니티에 따라서 좀 약간 커뮤니티가 좀 불량한 지역, 양호한 지역의 커뮤니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2년 주기로만 자라도 매도 잘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돼 있죠. 그렇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다 보니까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분양하고 입주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최초 입주할 때 이때는 입주 기간을 2개월을 준다, 3개월을 준다. 이 구간 동안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입주 물량이 다 끝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여기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중간에 물량을 갖다 내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활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딱 1년 차까지 그냥 공실로 냅둬버려요. 임차 놓을 거 다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 하나밖에 물건이 안 남아 있으니까 자기가 가격 결정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뻥튀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2년 주기론에 따라서 사실상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인차 없이 잔금까지 다 채워버리고 1년 후에 전세를 놓든 아니면은 매도를 치건 그런 방법의 투자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2년 차가 되기 전에는 한 번씩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뻥뻥 오르게 되는 거죠. 이전 가격 거래가가 얼마야? 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가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2년 차가 됐을 때는 다시 물량이 많이 나와요. 매물도 나오고요. 임대차 가는 물량도 나오고요. 그럼 다시 3년 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별로 없겠죠. 그때 또 가격 폭등하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또 가격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높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홀수년을 노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대세에 따라서 2년 그 전세 단위로 짝수년을 갖다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그런데 주구장창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년을 한 바퀴라고 부르거든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희석됩니다. 물론 단지 규모가 뭐 3,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급이라면은 네 바퀴 8년까지도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2년 주기로만 알더라도 매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갖다 얻으실 수가 있죠.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보는 상반된 시각, 뭐 둘 다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결론은 어디로 나올까요? 자, 사실 인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라는 부동산에 인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 인구는 에너지 같은 거 아닌가요? 파워.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퀄리티의 주택. 10년 전의 고급주택, 20년 전의 고급주택, 30년 전의 고급주택 각각 그 시기마다 그 주택이 동일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 시대적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고급적인 주택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는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인구 감소세에 들어간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도에서도 미나토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왜 상승해 갈까요? 인구는 감소세에 있는데 말이죠. 결국 고급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인구가 감소해 가더라도 그 시장은 상승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가 일본이 될 것 같아요. 도쿄도의 미나토구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인구 감소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파른데 가구 수까지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상승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소득 수준과 비례해서 고급 주거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아마도 대형 평형 아파트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주거시설들이 좀 또 각광받는 시대가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반지하 주택들 떠올려 보시면은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반지하 주택에도 다 사람들이 거주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신림동이라든지 몇 군데만 가봐도 반지하가 지금 사람이 전혀 안 살아요. 창고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실이 났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니즈에 맞는 주택이 그만큼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 이 아파트 쓸만한데 이걸 갖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건 낭비 아니냐가 아니라 시장의 니즈에 부합되는 새 아파트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줘야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지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은 강남 지역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들이 빨리빨리 재건축이 풀리고 그리고 물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또다시 하락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득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평균 매매가가 10억, 아까 자료 보니까 10억 7천까지 갔었나요? 예. 이거는 비싸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시긴 하지만 이 집값을 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의 소득에 대비했을 때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지금 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개개인이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갖다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평가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내가 평가의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평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10억 되는 사람과 연봉이 뭐 5천 되는 사람과 같은 기준에서 그 단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은 EA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지금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가치 지금 M2 통화량 앞서 설명드렸던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지금 내 소득 수준은 내 월급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화폐는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지금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속도를 체감해 보신다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의 능력을 갖다가 같이 디벨롭 시켜가면서 점차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님 이제 주변에는 또 부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부자분들은 요즘에는 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단계가 있는 게 그 부동산 그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다주택자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만 이 다양한 유형의 다주택자분들이 결국은 넘어가는 게 뭐 주택을 100채, 200채 늘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상가로 가던가 아니면 토지로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세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상가 쪽으로 밀려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는 서울의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이제 너무 좀 많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난다면은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 못지않게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보신다면은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상가 수익률이 확 늘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물론 공실로 비워놓은 상가들이 메꿔진다면 그 수익률이 확 올라갈 수는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상가 수익률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에 상가를 갖다가 쫓아가서 사시기보다는 좀 외곽 지역들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외곽이란 어디까지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 50만에서 70만 사이의 도시들, 그런 지역들은 상가 임대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몰리진 않는 지역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월세 수익률을 갖다가 올리고 구가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지역들이 상가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가를 갖다 단순하게 매각 차익보다는 그러한 월세 수익이 수단으로 바라본다면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좋은 상가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포유님께서 김작가TV에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오늘 질문지가 좀 많았지만 벌써 2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면 정상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 역시도 지금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세금을 갖다가 너무 증세로 일관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폭등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직접 그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고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정상화된 시장이 다시 정상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진통은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통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한번 급등의 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라면은 지금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혹은 거기다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갖다 빨리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아포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